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그 민스키 모멘트라는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주장한 이론으로요. 주류 경제학계보다는 업무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치주던 그런 B급 경제학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키서 그래서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 투자가 무너지자 이제 그때부터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 자산 가치 붕괴와 경제 위기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민스키가 무리한 요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경제학의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그 부채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 위기가 일어난다. 이거는 저도 무수하게 주장해온 거예요. 자, 부채가 계속 쌓이면서 아무리 쌓여도 위기가 일어나지 않고 부채를 갖다가 계속 더 크게 유지되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일이 계속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일은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떤 일이든 올라가다가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대공황 때도 주식이나 토지 등의 자산 가치가 오르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대공황이 일어났고, 일본의 91년에 그 버블 붕괴도 일본의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다가 한계를 이렇게 맞이함으로써 꺼지면서 발생했던 위기였죠. 자, 하이먼 필립 민스키가 플레임이고요. 이 사람의 연구는 잠재적으로 취약한 금융 시스템의 변동에 기인한 금융위기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제공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취약한 금융 시스템이 확 무너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걸 지적을 해왔어요. 그래서 케인즈주의 전통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지지했고, 또 1980년대 일부 금융규제 완화에도 반대했고, 또 최후의 수단으로 연준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포스트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로 이렇게 치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채무가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은 반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19년에 태어나서 9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0, 70년대에 이 사람이 한참 활동할 때 미국에는 경제 분야와 금융 분야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그런 이 경제적 훈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안 먹혀들었죠. 자, 그래서 2008년 미국의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주택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주택 담보 대출이 이어졌죠. 그래서 주택 분야에 전문적으로 이 취급을 하는 은행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돈들을 갖다가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또 금융계 내부에서 조달해 가지고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흑인도 심지어 집을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금융 상품을 이렇게 화했느냐? 모기지 론을 가지고 그야말로 자산담보부 채권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수하게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래서 자기들은 빌려준 돈을 금융기관 내부에서 자산담보부 채권을 가지고 정권화해서 그 정권으로 팔아먹었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돌고 돌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어떤 금융정권으로 또 고단위 차원에서 만들어졌는가는 이해도 불가했어요. 그래서 본질은 집에 대한 대출의 비용인데
나중에 이게 올라가 가지고 신용카드 대출 그리고 차 대출까지 합쳐져가 집 대출, 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까지 합쳐진 정권으로 변모해 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그야말로 위험에서 멀어진 척 보였지만은 결국은 본질이 집값이 내리니까 연쇄적으로 채권, 정권 등이 다 무너져 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로 주택담보대출이 이어졌는데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2020년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을 때 금융위기의 전주인 민스키 모멘트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경고가 나왔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갖다가 The Great Collapse Momen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요. 대붕괴의 순간이다. 민스키는 이걸 갖다가 이제 민스키 모멘트라고 그렇게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스키 모멘트로 알려진 자산 가격의 급격한 붕괴로 넘어가는 시점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V자니 W자니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이 공포가 미국 증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 덮친 고인플레 공포, 17년간 이어질 긴 약세장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악화일로다. 그래서 S&P 500,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주가 지수는 올 들어서 13%가 내려가서 팬데믹 첫해 2020년 3월보다도 더 심각하고 2038년까지 다우 지수가 29,500까지 하락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우 지수가 33,061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양적 완화를 하기, 돈을 시중에 더 푸는 QE라는 것을 하기도 어렵고 바이든의 정세 정책도 지금 이 악영향이고 미국에서 성장주, 기술주라고 불리우는 테슬라, 아마존,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AMD, 알파벳은 구글 관련이죠. 그래서 트위터, 뭐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다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측에서도 경제 상황이 이제사 절체절명의 위기다. 새 정부의 성장률을 2%로 낮춰야 된다. 경기 지표가 난망하다. 현 정부의 3.1%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2%대로 낮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준도 한 발만 더 나가게 되면 미국 연준이 한 발만 더 강하게 나가게 되면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도 완전히 지금 뒷걸음을 칠 거다라고 그래서 미국이 0.5를 금리를 한꺼번에 올리거나 0.75%까지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미국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한국까지 올 건데 자, 한국의 애널리스트라는 친구들은 한국에 그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뛰자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의 빨간불, 직업 여력 비율이 하락했다. 그래서 이 보험사들이 보유한 채권의 평가 이익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NH농협생명은 작년 말보다 1조 6,610억이 급감했고 신한라이프 하나생명도 29%, 프로덴셜은 직업 여력 비중이 61% 떨어졌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후순위 체력 채권을 발행하거나 건물 매각 등을 해서 건전성이 악화될 때 대비해서 자본 확충을 서둘러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실적에 치중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 지금 보험사들이 위태위태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 국채 10년물이 8년 만에 금리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난리가 났고 자, 달러당 원화 가격도 127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스텝으로 인해서 국채 3년물 금리는
3%를 돌파해 가고 있고요.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현재 0.25에서 0.5인데 5%까지 올려야 인플레가 잡힐 거라는 이야기까지 베리 아이컨 그린 유명한 교수죠. 이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1994년과 비슷하고 인플레가 연준 예상을 벗어나서 따로 움직이고 있다. 당시 0.57번, 즉 0.57번이면 3.5를 한꺼번에 인상을 했다. 올해도 빠른 금리 인상을 할 거고 미국 경기의 침체가 본격화될 거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 시장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문제가 굉장히 불투명한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정권이 집값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실질 가계부채가 2,713조 원, GDP의 130%인데 주요 국가는 달리 가계빚이 급증을 했어요. 다른 나라는 가계빚이 아니라 국가부채인데 가계빚이 급증했고 전세 포함하면 실제 부채는 더 많다. 가계 신용이 1,862조고 전세 보증이 851조다. 그래서 전세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가 2,713조다. 그래서 새 정권이 결국은 이 금융위기 내관을 제거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과 주가 급등이 빚에 의해서 지탱이 되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자, 이제 경제가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할 타이밍인데, 결국 고삐가 풀렸던 자산 시장이 전부 추락하는 일이 눈앞에 현실화되는 민스키 모멘트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2006년에 미국에 보면 부동산 거품이 계속 올라가다가 터지면서 90년대 이후 2배 오른 집값이 사상 초유의 저금리와 또 돈을 잘 빌려주는 서브프라임, 신용이 떨어지는 자들에 대한 대출 남발로 급등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 이제 고비가 오면서 집값은 30% 내렸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한국 이제 민스키 모멘트, 즉 더 그레이트 콜랩스 모멘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한참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지